잠시만요. 한국 컵라면 없나요? 밀라노 외곽의 한 매장. 셔터를 내리려던 직원을 멈춰 세운 손님의 외침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밀라노 유통망에는 예상 밖의 수요 급증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매니아들만 찾던 한국 컵라면이 이제는 진열대에 놓이기 무섭게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퇴근길에 컵라면을 박스째 사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한국의 3분에 자신들의 식탁을 내준 걸까요? 현지 물류 시스템조차 당황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격, 그 놀라운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변화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의 화려한 불꽃이 꺼진 지 정확히 72시간째였습니다. 북이탈리아 전역의 물류 흐름을 감시하는 제 전산망에 믿기 힘든 붉은색 경고선이 켜졌습니다. 자, 제 모니터를 한번 같이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곡선은 올림픽 폐막 직후 저희 분석팀이 예측했던 일반적인 매출 가이드라인입니다. 원래 축제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끝나면 모든 소비 지표는 바닥을 향해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이 유통업계의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여기 이 붉은색 선을 좀 봐주세요.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에서 건너온 작은 컵라면들이 그려내고 있는 실제 발주 데이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중심에서 북이탈리아 물류 흐름을 총괄했던 유통이사 엘레나입니다. 제 30년 커리어 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 기록을 오늘 여러분께 하나씩 꺼내 보이려 합니다. 사실 저는 전산망에 이 붉은 선이 떴을 때까지만 해도 이 현상의 정체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올림픽 기간에 남은 잔상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분석팀이 가져온 실제 결제 영수증들을 낱낱이 뜯어본 순간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데이터 지표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평소 저희 매장을 찾던 아주 보수적인 현지 단골 고객들의 구매 리스트에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한국 컵라면이 5개, 10개씩 묶음 단위로 찍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호기심에 한두 번 사먹는 뜨내기 관광객들의 일회성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밀라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들이 자신들의 주방 창고를 한국의 맛으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죠. 여러분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수십 년간 파스타와 리조또라는 전통 식단만을 고집해온 이 미식의 도시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의 3분이라는 새로운 식사 방식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책상의 유선 전화는 그야말로 무서운 기세로 울려댔습니다. 밀라노 중심가의 대형 마트부터 외곽의 작은 거점 매장들까지 공통적인 이상 보고들이 쏟아졌거든요. 현장의 팀장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사님, 이건 저희 물류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손님들이 재고가 없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가득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밀라노의 식문화 흐름이 아주 미세하지만 강력하게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건 단순히 물건이 많이 팔리는 수준을 넘어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차가운 숫자만 분석하기엔 현장의 열기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저는 불이 꺼지지 않는 밀라노의 주요 거점 매장으로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실제로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데이터의 반란을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매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풍경은 숫자보다 훨씬 더 생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특정 코너 앞에는 믿기 힘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진열대는 이미 상당 부분 비어 있었고 고객들은 남은 재고를 확인하기 위해 매장 매니저를 붙잡고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채울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브랜드의 컵라면을 찾아 매대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죠.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내일 아침에 다시 입고된다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완벽한 코트 차림의 밀라노 신사들이 냉동 피자 대신 화려한 색감의 한국 컵라면 번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매장을 나서는 그 낯선 광경 말입니다. 저는 매장 한 구석에 서서 장바구니를 묵직하게 채우는 현지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30년간 유통업에 종사하며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기묘하고도 놀라운 시장의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 작은 용기 속에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기에 전 세계 미식가들의 자부심인 밀라노를 이토록 빠르게 사로잡은 걸까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현장이 증언하는 이 충격적인 변화의 실체, 이제부터 그 비밀의 문을 더 깊숙이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 현장을 지켜보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30년간 유통업에 종사하며 쌓아온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까지도 이 현상을 본능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집단 최면 같은 유행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제 눈앞의 현실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심리를 파내야 했죠. 저는 가장 먼저 장바구니에 컵라면을 여러 개 담고 있던 한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누가 봐도 아주 전형적인 밀라노의 비즈니스맨이었죠. 저는 직업적인 호기심을 담아 최대한 정중하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제품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의 답변은 저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사님, 사실 지난 올림픽 때 한국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이 라면을 먹어봤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죠. 그런데 그 강렬한 맛이 자꾸 생각나더군요. 퇴근길에 파스타를 삶는 20분 대신 저는 이제 2, 3분의 즐거움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로푸드를 자부심으로 여겨온 도시가 한국의 3분이라는 속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건 그저 바쁜 직장인들의 일시적인 일탈일 거야. 저는 그렇게 결론을 유보하며 매장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장바구니를 보며 제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거기엔 그가 평소 즐겨 마시던 최고급 와인과 신선한 치즈, 그리고 한국의 컵라면이 나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전통과 효율이 한 바구니 안에서 섞여 있는 그 이질적인 풍경. 여러분이 만약 제 입장이었다면 이걸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매장 한쪽에서 아이와 함께 쇼핑하던 다른 주부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올림픽 때 한국관에서 이걸 처음 접했어요. 그때부터 이 독특한 감칠맛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이제 우리 집 찬장에는 파스타 면보다 이 라면이 더 많이 쌓여 있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 전산망에는 더 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팔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밀라노 가정의 가장 보수적인 영역인 찬장의 주인이 바뀌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팀원들은 여전히 공급망 확충을 외치며 숫자를 보고했지만 저는 묵묵히 그들의 장바구니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변화인가? 아니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질 거품인가? 저는 이 현상을 성공이라고 단정 짓는 대신 거대한 변곡점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이 작은 용기 속에 어떤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기에 자존심 강한 밀라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이토록 흔들어 놓은 걸까요? 저는 묵직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기엔 제가 30년간 유통업에 종사하며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아주 기묘한 시장의 변화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현장 보고서를 보강하라고 지시하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인 이사회의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자, 이제 이 미스터리한 현상이 수면 위로 올라와 권위 있는 이사회의 보수적인 벽과 충돌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본사 12층 이사회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차가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수십 년간 이탈리아 유통업계를 지배해온 아주 보수적인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준비한 리포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젯밤 매장에서 확인한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전산망의 붉은색 수치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회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현재 매장의 중심인 파스타 매대 일부를 조정하고
그 자리에 한국 제품 전용 구역을 신설해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특히 물류 담당 부사장인 안토니오는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제 말을 끊었죠. 엘레나 이사, 지금 우리가 어디 앉아 있는지 잊은 모양이군요. 여기는 밀라노예요. 로마보다 더 깐깐한 미식의 도시죠. 고작 3분짜리 간편식 때문에 우리 이탈리아의 자존심인 파스타 공간을 줄이겠다니요? 다른 이사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데이터 착시일 뿐입니다. 올림픽 기간에 잠시 주목받은 반짝 유행이죠. 우리 밀라노 시민들이 전통적인 식단을 버리고 그런 걸 선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변화에 대한 수용보다는 지독한 선민의식과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똑바로 받아내며 가장 날카로운 팩트를 던졌죠. 안토니오 부사장님, 자존심이 우리 회사의 실적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우리가 가볍게 여긴 한국 제품은 우리 매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사장님이 고수하시는 파스타 매대의 회전율은 작년 대비 15%나 하락했죠.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경쟁사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미 우리 경쟁사 두 곳이 해당 한국 제품의 발주량을 2배로 늘렸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그들은 시장 점유율을 선점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안토니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명분보다 무거운 무게로 그들을 압박했죠. 하지만 보수적인 임원들은 여전히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이 변화를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사회 의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엘레나 이사의 보고는 충분히 경계할 만하군. 하지만 기업의 정체성을 바꾸는 건 아주 신중해야 할 문제야. 3일 주겠네. 그 안에 숫자로 증명하게. 그렇지 못하면 이 안건은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이후 인사와 전략 방향은 전면 재검토하겠네. 저는 의장의 제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빨리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이사들의 낮은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매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전략 방향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겁니다. 저희 커리어와 이탈리아의 견고한 보수주의, 그리고 한국의 제품이 마주한 거대한 시험대가 시작된 것이죠. 과연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차가운 자존심의 벽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현장팀을 소집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매장의 데이터를 초 단위로 수집하세요.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선 압도적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3일. 저는 그 시간을 단순히 지켜보는 관찰이 아니라 이 현상의 실체를 파헤치는 검증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전산망에는 이미 단 1시간도 조용할 날 없는 폭풍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3일 동안 제 전산망은 단 1시간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그동안 제 자리는 사실상 전산실이었습니다. 밀라노 전역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구매 지표를 1분 단위로 추적하며 저는 이 기묘한 현상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단순히 판매 총량이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구매 패턴을 정밀 분석해보니 평소 우리 매장에서 가장 보수적인 식단을 유지하던 VIP 고객들의 영수증이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유기농 파스타면을 고르면서도 그 옆에 한국의 컵라면을 아주 자연스럽게 섞어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팀에게 특명을 내렸죠.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말고 그들이 왜 이 제품을 선택하는지 진짜 목소리를 담아오세요. 그리고 검증 3일째 되던 날, 저는 이사회의 냉소를 잠재울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밀라노 북부의 한 대형 거점 매장이었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컵라면 5박스를 한꺼번에 카트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희 현장 요원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죠.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지난 올림픽 때 한국관에서 맛본 그 감칠맛은
우리 전통 요리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새로운 미식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동료들도 사무실에서 이걸 점심 식사의 대안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미식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밀라노의 오피스 문화가 한국의 3분이라는 새로운 효율성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주요 경쟁사 일부가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으며 고객들을 놓치고 있다는 내부 보고까지 확인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12층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토니오 부사장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하지만 저는 이번엔 말보다 데이터 리포트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지난 3일간 해당 제품의 재구매율은 우리 매장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제품을 선택한 고객층이 우리 매장의 핵심 타깃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더 이상 반짝 유행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거든요. 저는 멈추지 않고 시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경쟁사들이 물량 수급 문제로 망설이는 지금이 우리가 해당 카테고리를 선점할 최적기입니다. 전략적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의 지체는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토니오 부사장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가 제출한 리포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이사회 의장이 드디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레나 이사의 분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군.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형성으로 봐야겠어. 당장 파스타 섹션의 구역 재배치를 승인하겠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매출 상승이 아니라 우리 매장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라는 걸요. 숫자가 먼저 움직였고 보수적이던 조직은 그 뒤를 따라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반대 논리를 찾지 못하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매대를 재배치한 다음 날 매장의 동선이 달라졌습니다. 고객의 발걸음이 머무는 위치가 바뀌었고 그건 곧 소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제품을 유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먼저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용기가 만든 변화가 밀라노를 넘어 다른 도시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 흐름은 예상보다 빠르게 인접 도시의 발주 데이터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진 다음 날 아침, 저희 매장의 상징과도 같던 파스타 매대 일부가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 제품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배치를 끝내고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승리를 가리켰지만 수십 년간 파스타면의 굵기만 따지던 밀라노의 보수적인 단골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지는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진열대 근처에서 조용히 고객들의 동선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매장의 20년 단골이자 지역에서 꽤 보수적인 입맛으로 알려진 한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늘 구매하던 파스타면을 고르더니 새로 생긴 섹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군요. 그는 아주 신중하게 제품을 집어들고 성분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저 노신사의 시선을 붙잡았을까? 제가 다가가 가볍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제품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이사, 어제 우리 손주가 집에서 이걸 먹는 걸 봤는데 국물의 향이 꽤 깊더군.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국물 맛에 예민하지 않나. 이 제품에서 우리 전통 수프와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봤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젊은 층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시니어 세대조차 한국 제품이 가진 깊은 감칠맛이라는 본질에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하루 동안 그 노신사와 같은 유형의 고객들이 여러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의 장바구니에는 전통적인 파스타 재료와 한국의 컵라면이 아주 이질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현장의 데이터는 예상보다 더 정교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20대들은 올림픽의 기억을 구매했고 시니어들은 새로운 미식의 대안으로 이 제품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매니저는 저에게 보고하더군요. 이사님, 이 구역에서 고객들 간의 정보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맛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을 감동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의 확장성으로 읽었죠. 작은 제품 하나가 밀라노 사람들의 구매 루틴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보수적이던 고객들이 새로운 카테고리에 마음을 여는 것, 유통업계에서 이보다 강력한 신호는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매대 근처를 지나며 혀를 차는 보수적인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조차 긍정적인 지표로 보았습니다. 변화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논란이 된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빠르게 비어가는 진열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우리 매장의 실험적 카테고리를 넘어섰다는 사실을요. 숫자가 먼저 움직였고 고객들의 행동이 그 뒤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제 통제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인근 도시의 매장들로부터 왜 우리 쪽에는 물량이 입고되지 않느냐는 것엔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건 이제 밀라노 한 지점의 성공 사례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류망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수요가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대체 이 흐름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급망은 이 폭발적인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서둘러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밀라노 지점의 지표는 고무적이었지만 물류망 전체에는 심각한 과부하가 발생했습니다. 검증이 시작된 첫날부터 토리노, 볼로냐 등 북이탈리아 거점 매장에서 물량 부족 리포트가 도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유통 현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상황은 예측 범위를 벗어난 성공입니다. 밀라노 한 곳을 타깃으로 설계된 공급망은 인근 도시로 확산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전산망에는 실시간 품절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왔고 재고 보충 속도는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물류 데이터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지표는 객관적으로 심각했습니다. 초기 재고는 이미 소진되었고 한국에서 발주한 다음 컨테이너는 여전히 해상 운송 중이었죠. 데이터상으로 최소 2주의 공급 공백이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이사회의 즉각적인 실적 리스크로 보고되었습니다. 안토니오 부사장은 실무적인 책임을 묻는 차가운 태도로 저를 대면했습니다. 엘레나 이사, 이 물량 공백에 따른 기회비용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고객이 매대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직결됩니다. 이건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사의 시장을 내어주는 실책 아닙니까? 그의 지적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변명 대신 비용 구조의 재정의를 제안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 자리는 사실상 물류 통제실이었습니다. 전산망을 통해 유럽 전역의 컨테이너, 이동 경로와 항공 물류 비용을 대조하며 저는 계산된 리스크를 산출했습니다. 해상 운송의 저렴한 비용을 고수하기엔 현재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사회에 항공 물류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보수적인 임원들에게 항공 운송은 물류비 폭등을 의미했지만 저는 고객 유지 비용을 근거로 설득했습니다. 지금 항공비를 아끼기 위해 2주간의 공백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확보한 초기 고객층의 이탈 비용이 항공 물류비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이건 비용 지출이 아니라 점유율 방어를 위한 투자입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감정이 섞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히 수익과 손실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흐른 것이죠. 안토니오 부사장은 제 리포트의 비용 분석표와 예상 점유율 수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반대 세력을 논리로 납득시키는 과정 말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식문화의 구조적 전환이었으니까요. 결국 의장은 항공 물류 투입을 승인했습니다. 대신 명확한 조건이 붙었죠. 이번 항공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분기점을 증명해보게. 그렇지 못하면 이 카테고리의 전략 방향은 원점으로 되돌리겠네. 저는 곧바로 한국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해상 컨테이너 단위의 논의는 중단합니다. 항공편을 통한 긴급 수송 체제로 전환하세요. 그리고 유럽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점 물류 허브 구축안을 스문의 시간 내로 발송해 주십시오. 밤은 깊었지만 제 전산망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가동이었습니다. 밀라노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 그리고 국경 너머까지 이 새로운 흐름이 확산될 준비를 마친 셈이었죠. 과연 이 항공물류라는 승부수는 실제 시장 점유율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이사회의 승인 직후 저는 곧바로 물류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승인은 시작일 뿐 이제부터는 물리적인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항공물류는 일반적인 해상 운송보다 비용 구조가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손실은 물류비 자체가 아니라
고객이 매대를 찾았을 때 원하는 상품이 없는 데서 오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비용과 가치 사이를 저울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시 제가 내린 선택은 우리 회사의 단기 수익 지표를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산망에 기록되는 실시간 검색량과 인근 경쟁 매장의 품절 지속 시간을 대조하며 확신했습니다. 지금 공급망을 복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확보한 초기 시장 점유율은 영구적으로 소멸할 것이라고 말이죠. 한국 본사와의 협의는 시차를 넘어 24시간 체제로 가동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단위의 해상 물류 논의는 중단합니다. 항공 화물기를 즉시 수배하고 전량을 북이탈리아 거점 센터로 직송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하세요. 본사 측도 초기에는 물류비 상승폭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현장의 수요 데이터를 공유하자 그들도 이내 이 상황을 비상 공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뒤 새벽,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한국발 화물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하역 과정을 지켜보며 이것이 단순한 상품의 이동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에 대한 기업의 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수적인 이탈리아 시장에서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마케팅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재개된 첫날, 매장의 지표는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주요 경쟁사 일부가 물량 수급 문제로 매대를 비워두고 있고 예정 안내문만 붙여놓았을 때 우리 매장은 가장 효율적인 동선에 제품을 배치했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구매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매장은 공급이 안정적이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장바구니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장 한쪽에서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토니오 부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냉소적인 태도 대신 꽤 진지한 표정으로 매대를 살피고 있었죠. 엘레나 이사, 솔직히 이 비싼 항공료를 투입하는 결정을 보고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어온 경쟁사 모니터링 리포트를 보니 제 판단이 조금 성급했던 것 같군요. 그가 보여준 리포트에는 유의미한 수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매장이 물량을 확보한 직후 48시간 동안 인근 경쟁사들의 핵심 고객 유입률이 전주 대비 약 12% 하락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특정 제품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가치와 트렌드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매장으로 구매처를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통시장에서 점유율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원을 재배치하는 결단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저는 안토니오 부사장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사장님, 우리는 지금 단일 품목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고객들의 식탁 점유율을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료는 그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고정 비용일 뿐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모든 의구심을 실적으로 치환했고 현장의 반응이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전산망에 집계된 최종 리포트는 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항공 물류비 상승분을 감안하고도 연관 상품, 매출 즉 와인, 치즈, 가공식품의 매출이 동반 상승하며 전체 수익률이 전월 대비 유의미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가 데이터로 입증된 셈입니다. 저는 이 결과지를 들고 의장실로 향했습니다. 의장은 리포트를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엘레나, 이제 이 카테고리는 우리 매장의 고정 섹션으로 확정하겠네. 그리고 전 유럽 체인망에 이 공급 모델을 표준화하여 이식하게. 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자네에게 위임하겠네. 여러분,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실적으로 만드는 건 정교한 시행력입니다. 제가 전산시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은 결국 계산된 확신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밀라노를 넘어 이제 유럽 전역의 물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분기점에 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더 본질적인 과제가 놓여 있었으니까요. 전 유럽 매장에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식하는 일, 그리고 이 현상을 지켜보며 긴장하기 시작한 현지 식품 제조사들의 견제를 어떻게 시장 논리로 풀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흐름은 단순히 우리 회사 내부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열풍이 아니라 유럽 식문화의 한 축이 재정이 되는 신호라는 걸요. 제가 던졌던 가설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 시장은 더 거대한 변화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성화가 꺼진 지 이제 열흘 남짓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유통가에서 이 보름이 채 안 되는 시간은 저에게 평소의 몇 년보다 더 치열하고 뜨거웠습니다. 특히 저를 매섭게 비판했던 안토니오 부사장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며 단상에 올랐던 그 긴급 회의는 제 유통 인생에 잊지 못할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날은 알프스의 칼바람이 여전한 3월 초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유럽 유통가는 축제의 잔상이 사라지며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화려했던 올림픽들은 재고 처리의 대상이 되고 시민들은 다시 차가운 일상으로 돌아가 지갑을 닫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날 우리 그룹의 중앙관제 시스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폐막과 동시에 사그라들 줄 알았던 한국 제품의 열기가 오히려 더 단단하고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산망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10일 동안 단 1시간도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각 지점의 품절 리포트, 그리고 물류 창고에서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추가 발주 요청들이 제 스마트폰을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였죠. 드디어 올림픽 전체 결산을 위해 본사 15층 대회의실에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밀라노 시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날선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에 오른 안토니오 부사장의 손에는 평소 보던 두툼한 서류 뭉치 대신 아주 얇고 서늘한 리포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집계된 실시간 재구매율 및 고객 동선 지표였죠. 그는 단상에 올라 한참 동안 전광판의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평소라면 제 의견을 비웃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넥타이를 살짝 풀고 마이크를 잡은 채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지켜온 미식의 자존심이 데이터 앞에 멈춰 선 전문가의 당혹감,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 앞에 선 경외감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평생의 유통 철학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기다렸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컵라면들이 재고로 쌓여 엘레나 이사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하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예측을 완전히 비켜나갔습니다. 폐막 직후 한국산 제품의 재구매율은 우리 분석팀의 낙관적 예측치조차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재구매 주기입니다. 보통 새로운 식재료가 일상에 안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밀라노 시민들은 한 번 맛을 본 뒤 이틀도 안 돼서 다시 매장을 찾아 박스 단위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밀라노의 추위를 견디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 작은 제품이 이미 그들의 일상 속 선택지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회의장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막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안경을 잠시 내려놓더니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엘레나 이사,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럽의 전통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 한국이 설계한 이 놀라운 속도의 미학을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우리가 정통성을 말할 때 한국은 현대인의 고단한 일상을 가장 정확하게 파고드는 정교한 기술을 선보였던 겁니다. 3분이라는 시간은 결코 저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의 일상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배려였습니다. 이제 우리 그룹은 이 현상을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상품 배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해당 제품군의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며 전 지점 핵심 통로에 이 제품들을 전략 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선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보수적이었던 이탈리아 유통의 거물이 10일간의 차가운 숫자 앞에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한국의 방식을 데이터로 수용한 지극히 현실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제 프로젝트가 성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디테일이 이 거대하고 견고한 유럽의 자존심을 실력으로 설득해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변화는 회의실 밖, 밀라노의 골목골목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들른 단골 레스토랑의 풍경이 그랬습니다. 대를 이어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깐깐한 요리사 지오반니 씨는 브레이크 타임마다 제 매장을 찾아와 컵라면 매대 앞에 한참을 서 있곤 합니다. 그는 한국의 맛을 무조건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대체 이 국물 베이스에 어떤 배합이 있길래
내 단골들이 퇴근길에 내 소스 대신 이걸 집어드는 겁니까? 이 매운맛 뒤에 숨겨진 감칠맛의 정체가 뭡니까? 그들은 이제 한국을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요리가 놓치고 있던 대중적인 직관성에 대해 해답을 가진 강력한 경쟁자로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콧대 높은 셰프들이 한국의 맛을 연구하고 그 구조를 해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매장에서 한국 제품은 더 이상 올림픽 기념품이 아닙니다. 파스타와 와인, 치즈가 진열된 매장의 심장부 바로 옆에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던졌던 가설, 즉 3분 속에 담긴 한국의 정교한 설계가 단 10일 만에 이곳 밀라노의 고정관념을 흔들고 새로운 일상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매장을 나서는 밀라노 시민들의 장바구니를 봅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파르메산 치즈와 토마토 소스, 그리고 한국 컵라면 세트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한 바구니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이 풍경. 이것이야말로 제가 숫자로 증명하고 싶었던 유통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기록은 대단한 성공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실력과 디테일이 세계의 높은 벽을 얼마나 정확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의 승리입니다. 안 된다는 편견에 부딪히고 격이 떨어진다는 조롱을 견디며 데이터를 믿고 나아갔던 시간이 결국 거대한 자존심을 설득해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고민하거나 혹은 높은 벽 앞에 서 계신 여러분께도 이 짧은 10일이 만들어낸 숫자의 반전이 작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지만 동시에 실력 앞에서는 솔직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저력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설계한 결과물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현장으로 나갑니다. 10일의 기록은 시작일 뿐입니다. 밀라노에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는 다시 다음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곳곳의 일상 속에 더 깊숙이, 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날까지 저희 분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실력이 곧 국격이 되는 그날을 향해 저는 다시 다음 숫자를 읽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 올림픽 기간 유럽 현지에서 한국의 컵라면을 비롯한 K-푸드가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을 보며 그 현장의 열기를 유통 전문가의 시선으로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컵라면 한 그릇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정교한 설계와 실력을 증명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인의 식탁에 당당히 오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의 높아진 국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기분 좋은 확신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